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계의 자원 분포와 소비 실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자원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고 우리가 주로 소비하고 있는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탐색에 여기 사진을 같이 보면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원이 바로 석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석유는 산업과 가정의 에너지원이고 자동차의 연료로 쓰일 뿐 아니라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하루에 약 225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를 하는데 1인당 약 7리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유곽 하나 한 900ml 약 1리터 정도 하잖아요. 그걸 7개 정도를 1인당 소비를 한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략 계산을 해봐도. 근데 직접적으로 석유를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또 특히 운전도 안 하니까 선생님이야 뭐 매일 운전을 하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뭐 기름을 이제 많이 그 차량용으로 쓰지만 여러분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우리가 석유를 쓰는가 한번 보니 일단 뭐 타이어 또 석유로 만들고 연료로 사용되고 그리고 아스피린 우리 여러 의약품들도 석유 추출물을 화학 처리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 플라스틱들 우리가 뭐 여기 장난감이 예로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궁무진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죠. 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도 석유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쿠키를 만들 때 또는 이제 음식을 할 때 단맛을 내는 사카린도 석유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 우리 옷의 원료로 옷의 그 원단으로 쓰이는 이런 이제 여러 섬유들도 석유가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겨울에 그 바세린 많이 쓰는데요. 선생님이 알기로 그것도 석유 추출물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석유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석유가 고갈되거나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석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석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잖아요. 이렇게 다방면에 쓰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석유가 우리가 수입되지 않거나 석유가 수십 년 뒤에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하나하나 얘기 안 해봐도 알겠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분히 엄청난 이제 충격과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자, 석유 외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 석유 외에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유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일상의 소중한 존재인지는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이런 자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주로 많이 소비되는 자원들의 특징 그리고 이러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가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내용을 일단 학습지에서 내용을 같이 보고 필요한 그런 지도 같은 것들 하나하나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여기 학습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 벌써 잃어버렸거나 하는 친구들은 첨부해 놓을 테니까 다운받으면 되고 자, 우리 첫 번째 자원의 분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자원의 특성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자원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자, 자원이 특정한 지역에 치우쳐 분포하는 특성. 자, 이것을 우리는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치우쳐 분포한다 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치우치다 편자에 존재하다 할 때 제자거든요. 있을 제자입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여러 자원들은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저번에 인구도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치우쳐 분포하는 거 우리 같이 확인을 했었죠. 자, 자원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합니다. 이걸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원의 편재성 때문에 자원은 국제적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자원이 생산되는 지역과 주로 소비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으로 수출하고 그리고 수입하고, 자, 이런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원의 편재성 때문에. 그리고 이 자원의 편재성 때문에 국가 간의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자원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를 볼 건데, 석탄, 석유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 먼저 석탄은 중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주로 분포하고, 이 외에도 나름 석탄은 석유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비교적이라는 말은 석유에 비해서 고루 분포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주로 생산되는 지역은 이런 이제 중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석탄은 납니다. 강원도 지역에. 자, 석유에 비해서는 그래서 국제적 이동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석유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동할 필요성이 석유보다는 적겠죠. 적음. 자, 석유에 비해서는 국제적 이동량이 적다. 석탄은. 자, 석유는 서남아시아 지역에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요. 자, 서남아시아 지역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라는 말은 편재성이 크다는 말일까요? 적다는 말일까요? 편재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적 편재가 심해서 국제적 이동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국제적 이동량이 많습니다. 편재성이 크기 때문에. 나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은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거의 한 40% 이상, 이 지역에서만 전 세계 생산되는 양의 40% 이상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량이 많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교과서 261쪽에 요 지도가 있을 겁니다. 요 지도가. 자, 석유가 나는 나는 곳을 유전이라고 하고, 석탄이 생산되는 곳을 탄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 표시가 있는 곳은 석유가 나는 곳, 그다음에 요 곡괭이 같은 거 표시되어 있는 곳은 석탄이 나는 곳이에요. 자, 지금 주황 색깔은 석유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 갈색은 석탄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석유를 볼게요. 자, 석유가 주로 나는 곳. 자, 지금 보면 여기서 가장 큰 화살표가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지금 바다가 요렇게 들어가 있죠? 요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을 만이라고 하잖아요. 바다가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을 만이라고 하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을 곳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쪽에 지금 유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0% 이상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여기 뭐 인도로도 가고 동남아시아로도 가고 우리 동북아시아 쪽으로도 오고 미국 쪽으로도 가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 거 이제 보이죠. 미국도 유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석유를 자,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아프리카로도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유럽으로도. 자, 해서 이 석유는 굉장히 이동량이 많다, 이동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석탄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뭐 유럽 쪽이라든지 여기 뭐 중국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자 요런 데서 석탄이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물론 이 석유도 유전이 전 이렇게 많이 다른 나라에도 유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양에서 이 서남아시아 쪽의 유전은 그 양에서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고, 석탄은 비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표시는 없지만 나긴 납니다. 자, 해서 석탄은 이동량이 비교적 적다. 왜?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자원의 편재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편재성이 적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자원의 소비 를 보면은 자 1차 에너지 자원의 소비 비중,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소비 비중으로 따져보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석유입니다.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 천연가스 순으로 우리가 현재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이 세 가지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주로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는 것은 석유입니다. 석유. 자,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거 우리 들어봤죠? 자, 여기서 신생대는 가장 오래된 층이 아니라 가장, 자, 신자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을 얘기하죠. 고생대가 가장 오래된 거고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이제 가장 최근이잖아요. 자, 신생대는 제3기와 제4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생대 제4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3기라고 하면은 약 700만 년 전에서 약 200만 년 전을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신생대의 제3기층의 배사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땅이, 그러니까 판과 판의 압력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이제 휘잖아요. 이렇게. 자, 휠 때 이렇게 위로 솟아있는 이런 구조를 배사구조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플랑크톤이나 작은 뭐 곤충들이나 이런 작은 생물들의 유해가 이렇게 이제 갇혀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판과 판의 압력에 의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석유가 이렇게 이제 그 암석이 위로 솟아 있는 배사 구조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 안에 갇힌 작은 생물들, 곤충이나 플랑크톤의 유해가 오랜 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되면 이제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갇혀 있을 수 있잖아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데서는 뭐 날아가 버리겠죠. 그 작은 생물들이 유해는. 요렇게 이제 위로 솟아있는 요 배사 구조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작은 생물들의 유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석유가 만들어집니다. 자, 해서 요런 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시추 방법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석유를 추출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20세기 들어서 이 석유를 탐사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석유를 우리 정제 기술이라고 하면 이 원유 상태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뭐 등유, 경유, 휘발유, LPG, 뭐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 석유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쓰기 시작한 거는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0년 정도? 그전에는 뭘 썼냐면 그전에는 석탄을 썼죠. 해서 석유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중동에 지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사실 물보다 전한 자원으로 지급을 받았죠. 왜냐면은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검은 물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정제 기술이 발달하고 이걸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되고, 그리고 석유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탐사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연료와 산업 원료로 이용하면서 최근에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현재는 가장 크다라는 거. 가장 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러니까 고생대, 그래서 고기라는 거는 고생대 지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대 시기에 조산대 부근에서 매장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석탄입니다. 자, 조산대라는 거는 산을 만드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말 그대로 우리 판과 판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땅이 휘면서 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랑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여기 이제 석탄인데, 이거는 석탄의 차이점은 주로 고생대 지층, 더 오래된 지층이라는 거고, 굳이 이제 배사 구조가 아니어도 석탄은 이제 생산이 된다는 거죠. 석탄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산업혁명 때 공장과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량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때 그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사람이 직접 하고 뭐 소를 이용해서 뭐 쟁기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제 끝이 안 나니까, 이제는 이 석탄을 떼서 그 증기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동력을 얻어서 기계를 돌리게 됩니다.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과 제철공업의 원료로 쓰게 되면서, 증기기관에 이용한다는 건 동력 자원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고, 제철공업의 원료로 이용을 하면서 석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석탄은 그 태울 때 연소 시에 이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아서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조금 줄이고자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산업 전반에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원의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선생님 어릴 때도 연탄을 집에서 직접, 지금은 뭐 집에서 천연가스 뭐 가스 보일러 이런 걸 많이 떼지만, 밑에 바로 나온 밑에 우리 천연가스 이렇게 할 건데, 천연가스 우리 가정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가스 보일러 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연탄을 떼, 선생님 어릴 때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연탄 잘못돼가지고 일가족이 뭐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직접적으로 집에서는 많이 쓰지 않죠. 산업용으로는 많이 쓰지만, 그래서 천연가스는 가정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송용 연료로도 주로 이용합니다. 자, 천연가스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뜻은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 석탄, 석유에 비해서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자, 왜 이러? 자, 그래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자원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점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가장 우리가 이제 우려되는 문제점은 아까 그 자원의 편재성 때문에, 가장 자원의 편재성이 큰 자원이 뭐였죠? 석유죠, 석유. 그래서 이거는 그 석유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요거는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의 소유로 여기고,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자원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원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자원 민족주의. 이거는 자원의 편재성이 클수록 이게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자원을 무기화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편재성이 클수록 이 자원을 무기화했을 때 다른 나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해서 주로 석유를 주로 생산하는 그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하는 OPEC, 오펙이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석유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자기들이 담합해서 석유의 생산량을 제한하면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자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고, 그 자원을 무기화해서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움직임을 자원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자원의 편재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원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자원을 쓰게 되면 자원이 고갈될 수가 있어요. 자,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원의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고, 자, 자원 고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로 이렇게 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다 이제 매장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채굴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고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자원들이죠. 자, 이 이걸 이제 가채 연수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고갈될 것이다를 이제 따지는 걸 가채 연수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가채 연수 얘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예를 들어 뭐 석유는 40년 뒤, 뭐 석탄은 몇 년 뒤,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고갈될 거다라는 게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고갈 가능성을 좀 늦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롭게 이 석유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를 찾으면 그걸 좀 늦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갈은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쓰게 되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잖아요. 자, 환경 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다음 단원에서 같이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원 소비량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 발달의 수준 차이로 인해서 1인당 자원 소비량의 격차가 발생하겠죠. 선진국은 1인당 자원 소비량이 많을 거고 개발도상국은 1인당 자원 소비량이 적겠죠. 자, 그런 자원 소비량의 격차로 인해서 지역 간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런 자원 고갈이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석유 같은 것들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우리가 에너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국가들이 오펙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 석유 생산량을 제한해도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 고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조금 개발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자,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란 먼저 환경 오염이 적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에는 뭐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 액화, 석탄을 액체로 만드는 거거든. 자, 석탄을 가스화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신에너지는 훨씬 환경오염이 적은 거예요. 이전보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는 뭐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람을 이용한 거죠. 자, 바이오. 그다음에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 자, 수력,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다시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때다라는 거죠. 자, 해서 요 내용 가지고 우리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은 우리 교과서에 261쪽에 요 확대를 해보면 자, 요 밑에 있는 요 그래프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세계 제1차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5년에서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65년과 비교해서 2015년, 자, 2015년, 자, 비교해 봤을 때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소비량은.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와 석탄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와 석탄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65년에서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와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전체 구조에서. 자, 2015년 볼까요? 2015년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와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 이만큼이잖아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는 한 4분의 3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한 75%? 자, 여기는 절반은 넘는데 한 60%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에서
석유와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잖아. 그쵸? 석유와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는 전체 에너지 양에서 석유와 석탄을 덜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천연가스의 비중은 점차, 천연가스 지금 연두색이거든.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죠. 자, 신재생 에너지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자, 지금 갈색깔이거든. 신재생 에너지는 자, 언제부터 지금 쓰고 있나요? 몇 년대부터? 자, 90년대부터 여기 이제 쓰고 있고 점차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체 쓰는 에너지 구조에서는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앞으로는 더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다. 라는 거고. 자, 원자력 볼게요. 원자력. 자, 원자력 보면, 자, 요거 주황 색깔이죠? 원자력 언제부터 쓰이고 있어요? 70년대부터 쓰이고 있거든. 자, 70년대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다가 2005년 이후,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는 다소 줄어들고 있어요.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금 이제 그 원전의 위험성도 있고 뭐 탈원전을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비교적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 여기다가 같이 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자가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줄이더라. 여기다가 한 12 정도로 해가지고 11 정도로 해서 자, 한번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첫 번째 에너지. 그래도 글씨가 좀 크죠? 좀 여러 개 쓸 거라서 10 1 해서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석유와 석탄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 네 번째 1990년대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970년대에는 원자력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으나 상용화라는 건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나 라는 말이고 최근에는 소비량이 점차 감소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그 2-1번에 밑에 쓴 겁니다. 2-1번에 자, 이렇게 쓰고
여기 1-1번 지도에서 석유와 석탄의 주요 분포 지역 어디인가 아까 확인했고 1-2번에 자원의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편제성이 크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자, 편제성이 크다는 말이죠. 자, 발생하는 문제점. 자, 뭐가 있었습니까? 발생하는 문제. 편제성이 크면 국가 간의 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아까 그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그렇게 갑자기 생산량을 제한한다거나 우리 뒤에서 자료 같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자원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자원을 수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수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자원 민족주의로 문제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뒤에 여기 넘겨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 현황 및 문제점.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지역별 생산량과 소비량 나타내고 있는 자,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석유의 생산량, 소비량. 자, 주로 생산하는 대륙들, 소비하는 대륙들 여기 범례 있고요. 석탄을 생산하는 대륙, 소비하는 대륙.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대륙, 소비하는 대륙.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지역과 소비되는 지역이 가장 차이가 큰 자원은 뭐로 보여요? 가장 차이가 큰 건 석유로 보이죠? 자, 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대륙이 지금 여기 서남아시아죠. 아까 서남아시아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페르시아만. 근데 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대륙은 아시아, 그쵸? 그 다음에 유럽 및 러시아, 북아메리카 쪽에 생산되는 것보다 소비되는 게 훨씬 많아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 뭐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크게 뭐 의미 있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석유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이 말은 편제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보겠습니다. 가장 이게 진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큰 나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거의 점처럼 보이죠? 응? 진짜 작죠? 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보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미국, 캐나다, 뭐 북유럽 일부 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스스로 이걸 보면서 자, 느낄 수 있고 해서 에너지 그 자원의 소비를 감축하는 방안 여기 밑에 여기다가 몇 가지 한번 써보면 먼저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자원을 절약하는 자, 습관 길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원 벌써 38분이네. 자원 재활용 기술의 개발 및 자, 활용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죠. 재활용 기술 그리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활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원 절약형 산업을 자, 육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자,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자원의 소비를 감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자료 볼게요. 자, 자료 3번에 제1, 2차 석유 파동과 세계 경제. 자, 이 석유 파동 영어로는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주로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아까 그 서남아시아 지역의 그 석유 수출국 기구에 가입한 여러 나라들, 오펙에 가입한 나라들, 그 산유국,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여러 그 정치적인 목적에서 과거에 뭐 어떤 목적일지까지는 우리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확 줄였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73년, 두 번째가 78년, 그러니까 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제1차 석유 파동은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 큰 영향을 줬다. 배럴당 2.59달러였던 서남아시아 석유 가격이 1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올라서 이 영향을 받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 무역 수지 흑자액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난 거에, 흑자라는 건 이익이 났다라는 거죠. 무려 6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자, 2차 석유 파동 기간인 78년부터 80년 사이에는 배럴당 약 한 3배 가까이 급등했고, 이때도 산유국들이 아까 그 오펙 석유 수출국이고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확 줄였거든. 그래서 가격이 확 올랐고,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은 그 가격이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죠.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다. 그래서 석유 파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석유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한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몇몇 나라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서 나름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우리 자원민족주의, 자원의 그 분포에 따른 편제성에 따른 문제점으로 아까 학습지에서 같이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자료 4번 같이 보고 밑에 같이 볼게요. 3번 같이 해가지고. 자, 석유의 수요 공급과 가격. 자, 오른쪽 그래프 보면 석유의 공급 곡선과 자, 수요 곡선이 수요와 공급 요인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수요 공급 요 그래프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요거 공부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 파란 색깔이 지금 공급 곡선이고 빨간 색깔이 수요 곡선이잖아.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아마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 결정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어떤 요인에 따라 변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먼저 지금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오른쪽으로만 이동하고 있잖아. 우리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에는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요인이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셰일이라고 하는 거는 셰일 암석을 얘기를 하는데, 요 그림을 볼게요. 요거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유를 뽑아내는 요 방식,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석유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요렇게 솟아있는 요런 게 아까 우리 무슨 구조?
배사 구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옛날 작은 생명체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게 석유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을 탐사해서 찾은 다음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이런 매장지를 거의 다 찾아냈어. 그래서 언젠가는 요런 이걸 다 뽑아내면 이제 석유가 고갈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갈돼 가는 시기가 다가갈수록 우리 석유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 오일을 뽑아내고 있냐면, 요게 이제 지금, 석유가 여기, 요 밑에 여기도 지금 암석이거든요. 암석. 그 셰일 암석. 여기서 요렇게 이제 밀도가 조금 이제 낮은 지역에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석유가 요렇게 지표면 가까이 모여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뽑아낼 수 있지만, 요렇게 이제 지표면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암석에 이렇게 원유가 요렇게 요런 것처럼 원유가 이렇게 모여 있는 암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 있는 오일들 아깝잖아. 근데 옛날에는 여기 있는 오일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렇게 이제 그 시추하는 거를 내려보내서 이걸 수평적으로 암석을 깨나가면서 여기 있는 그 오일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석에서도 이제 우리가 석유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됐어. 이거를 우리가 셰일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셰일 오일이 어디 갔니? 아까 우리 보던 거. 셰일 오일이 뽑아내게 되면서 이걸 셰일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석유 공급이 늘어난 거야. 석유 공급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하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가격이 여기였는데, 자, 지금 가격이 여기서 형성된단 말이죠. 기존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자,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어. 그리고 이 셰일 혁명 이후에 기존의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석유를 계속 이제 초과 생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 증대 경쟁이 붙었어. 그래서 공급이 더 늘어났어. 자, 그래서 그래프가 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그 가격은 여기서 형성이 됐어. 여기 자꾸. 자,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이제 셰일 혁명이라던가 이런 생산량 증대 경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오일의 생산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석유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그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의도적으로 공급을 줄였다고 했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공급 곡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여기 그냥 그려볼까?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오일 쇼크,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줄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공급 구선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한 이쯤에서 형성되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제 뭐 아까 석유 파동이나 이런 셰일 혁명 이런 여러 가지 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석유 탐사 기술의 개발이나 뭐 뽑아내는 기술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어요. 수요. 우리 자 이런 그 석유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는 여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뭐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도 될 수 있고, 우리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동이 급감했잖아. 이동이. 그리고 이제 뭐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가동이 좀 덜 되고 그러면서 한 작년에 굉장히 석유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지금 석유 가격이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우리 지난주부터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우리 정부에서 좀 석유에 붙는 세금을 줄여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조금 가정경제 부담을 느끼지 않게 석유에 붙는 세금을 줄여가지고 선생님도 저번 주에 기름을 저번 주에 넣었거든. 안 넣고 막 기다리다가 석유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대체 에너지가 개발, 우리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개발하면 석유 수요가 줄겠죠. 그리고 수소차의 등장, 이런 것들 개발되면 우리 석유로 가는 차 말고 뭐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이런 거 개발되면 석유 수요가 줄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 곡선이 줄어들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이 수요가 늘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가 줄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수소차의 등장은 수요가 줄게 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그럼 가격이 지금 기존의 여기 가격보다 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고 여전히 수소차나 전기차 개발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거를 우리 여기서 이제 써보면 석유 가격은 다시 말하면 석유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따라 변동된다라는 거예요. 자, 석유의 공급량은 또 글씨가 왜 이렇게 작게 써지지? 자, 생산 지역에서의 생산량 그리고 새로운 탐사 기술 개발, 새로운 석유 탐사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수요량은 경제 수준과 대체 자원의 개발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자 쓸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 지역에서 생산을 갑자기 줄이면 공급이 줄고 생산을 늘리면 공급이 늘겠죠. 자, 새로운 석유 탐사 기술이 개발되면 공급이 늘겠고 개발이 안 되면 공급이 줄겠죠. 자, 수요량도 경제 수준이 높으면 석유 수요가 많겠고 경제 수준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이어지면 수요가 줄겠죠. 대체 자원의 개발이 되면 석유에 대한 수요량이 줄겠죠. 대체 자원이 개발되지 않으면 여전히 석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3분이 넘었네요. 자, 미안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